지금부터는 좀 엔터주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는 구간일까? 기노브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성장 섹터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엔터테인먼트 섹터 한번 볼까요? 요즘 그 JYP가 굉장히 뜨거워요. 그 YG의 블랙핑크도 지금 출연료가 굉장히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 이제 뭐 성장 구간에 접어들었다라는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엔터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인플레이션에서 자유로워요. 원자재 가격이 특별하게 들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로 이런 엔터 기업의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JYP 같은 경우는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 꾸준하게 실적이 조금씩 증가하는, 특히 작년보다 올해 이 성장성이 꽤 높아 보이죠. 작년에 674억이었는데 올해 1000억대의 당기 순이익을 거둔다. 이런 부분들이 JYP의 어떤 모멘텀을 조금 일으킨 것 같고요. 하이브인데요. 방탄소년단이 군대를 가고 이러면서 최근 들어서는 그 SM 뭐 인수 이슈로 좀 주가가 급등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작년에 그 방탄소년단 일부 군대 가고 이러면서 실적이 좀 많이 줄어들었죠. 523억인데 올해부터 이제 다시 2000억대의 실적 예측, 그리고 2025년에는 2900억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실적의 모멘텀을 하이브도 가져온 것 같고요. YG 엔터테인먼트거든요. 블랙핑크. YG 엔터테인먼트도 어찌됐든 추세는 계속 조금 실적이 증가하는, 하지만 JYP나 하이브보다는 좀 이 비중은 조금 낮은 그런 비중으로 조금 늘어나잖아요. 336억에서 한 579억까지. 그래도 꾸준하게 좀 증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최근에 이제 뜨거운 열기를 가져왔는데요. 다만 이제 지금의 시가총액 기준으로 2025년의 실적을 대비해보면 약간의 버블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JYP 같은 경우는 2025년에 1,300억 정도의 당기 순이익과 현재 시가총액 4조 2천억 원대를 대입해보면 PER이 32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엔터 산업 아까 그 양극재 기업의 PER이 비슷하잖아요. 2025년 기준으로. 그걸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이 확장성을 보면 조금 프리미엄이 좀 JYP에 이제는 좀 더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미 좀 급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보이면서 이 유동자금이 엔터 기업들의 올해 상반기 실적이 좋다라는 이슈들이 생기면서 좀 쏠림 현상이 왔고, 그중에 이제 JYP에 대해서 더 막 몰려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ER이 40배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JYP와 하이브는 많이 지금 올라온 상태고요. YG가 한 20배, 그리고 SM이 한 19배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졌는데 한 이 정도의 주가가 적정한 선이 아닌가. 왜냐면 미래의 성장성이라든지 이 폭발적인 이런 어떤 사업의 확장, 이런 측면에서 양극재 기업과 같은 레벨로 논의하기에는 시장의 규모가 아직은 좀 폭발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좀 지금부터는 좀 엔터주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는 구간일까라고 저는 뭐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주는요? 로봇은 저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로봇 산업의 한국의 대표 기업은 코딩 기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봇 교육을 하는. 그런데 이제 불과 한 2, 3년 만에 이제 로봇이라는 게, 그러니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2조 원대에 매입을 할 때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비싸게 이 로봇 기업을 사, 이런 게 시장에 팽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반기에 두산 로보틱스가 IPO를 하고요. 또 현대차도 로봇 사업에 좀 더 확장한다. LG도 로봇에 관심이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신호탄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삼성전자가 인수하면서 지금 한 14%인가요? 뭐 이 정도의 지분이 있는데 2026년까지 콜옵션, 그 지분을 더 살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그걸 행사를 하면 64%인가 그 정도까지 지분을 확대해서 결국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삼성이 그렇게 많은 M&A를 시도하지는 않았어요. 하만이라고 전장기업 뭐 이런 기업을 산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즉 로봇 사업에 삼성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다만 2026년까지 시간을 줄 테니
너희가 이 시장에서 화려한 시장에 관심을 받는 그런 상품을 내놔봐라라고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뭐 2조 가까이 육박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작년 실적이 57억이에요. 57억을 시가총액 2조랑 비교를 해보면 네. PER이 너무 높은 거죠.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 다만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됐을 때 그 확장성을 좀 생각해보자. 삼성전자가 지금 로봇 팀을 만들었잖아요. 팀장은 사장급이에요. 즉 하나의 그 기업군을 만들었거든요. 네. 반도체와 같은.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되는 순간 하나의 전자기업이 이제 로봇 기업으로 거듭나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불과 3, 4년 전에 2차 전지 기업들을 이 정도까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한 3, 4년 후가 되면 우리 지금 150억 정도밖에 단기 순이익이 안 나지만 한 2026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예측치는 안 나왔지만 이 2조가 어느 순간 리즈너블한 순간이 될 것이다. 그거는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액션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하반기에 두산 로보틱스의 IPO 이후에 어떤 로봇 산업의 확장성.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 산업이 지금은 협동 로봇 중심으로 하잖아요. 인간의 노동력을 도와주는 로봇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치킨에서 이렇게 치킨을 해주고 또 커피를 이렇게 해주는, 그렇죠? 중요한 건 이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로봇에. 뚝뚝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굉장히 퍼밀리어해지는 거죠. 많이 대중화가 되고 또 하나는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노동력을 이 많은 월급을 준다고 해도 안 하려는. 언젠가는 로봇이 대체하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문제도 굉장히 커요. 이 계속 고령화가 중국도 진행이 되고 최저임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3, 4년 후면 이런 이슈들이 더 많이 부각이 될 것 같고요. 협동 로봇은 저는 시작이라고 봐요. 최종의 어떤 목적지는 가정부 로봇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뭐 핸드폰이랑 우리 막 친구 맺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뭐 음악 좀 틀어줘. 근데 그게 이제 사람 모양으로 해서 이족 보행을 하면서 로봇이 도와주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실적 대비 이 버블은 시간이 결국 지나면 해결을 해줄 것이다. 근데 그때 되면 또 버블이 더 생길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앞으로 그런 테마적인 성격을 좀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호재 이슈, 삼성발 호재 이슈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미국에 진출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의 어떤 협동 로봇 분야에서의 어떤 확장성,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IPO의 관심, 그리고 정부의 어떤 정책적 지원,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 출렁출렁하면서 앞으로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해서 어떤 실적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모습들, 변동성들을 좀 많이 보여줄 거다. 근데 기노브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성장 섹터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나라의 이제 K 방사는요. 방사는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예요. 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최대의 수혜를 입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실적이 좀 꺾였어요. 2천억 정도 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발 수주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올해는 4,700억, 그리고 내년에도 좀 주춤하네요. 하지만 이제 2025년에는 한 6천억대. 작년 대비해서 한 3년 후에는 한 3배 정도 성장하는, 어떻게 보면 양극재 기업의 어떤 성장세, LNF랑 약간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주죠.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이런 실적 개선세, 작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실적이 늘어나니까 올해 들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가를 상당히, 방산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고, 하반기에도 좀 실적 개선 이슈로 증권사들이 많이 추천을 하는 섹터가 방산이 되고 있는 거죠. 또 방산의 또 쌍두마차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좀 덜하지만 실적이 1200억대에서 2100억대까지 꾸준하게 앞으로 3년 정도 증가하는 이런 트렌드들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주들이 이 실적이라는 이슈, 실적 발표할 때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유럽에서 또 이 방산
로드쇼를 지금 많이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네. 로드쇼를 하면서 앞으로 수주 낭보들이 더 전해질 개연성들이 있거든요. 나토 가입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어떤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꾸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빅텍이라는 그런 조그마한 방산 기업 올해 1분기 실적은 적자로 전환했는데요. 북한에서 뭐 핵실험을 한다든지 이럴 때마다 이렇게 테마의 성격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방산주의 대표적인 거는 테마적인 성격을 가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실적에 포커스를 둔 방산주들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는요? 일단 바이오는 좀 저는 흑자 기업 중심으로 체크를 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적자 임상 실험하는 기업들이 셀리버리 사태가 최근에 보여주는 시그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3상에 대한 성공 기대감이 적자가 크게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상을 많이 가져다 주면서 막 시가총액이 뭐 몇십조 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흑자 기업 중심으로 좀 보면 그나마 어느 정도의 주가는 좀 유지가 된다.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이제 안정적으로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실적이 안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보면 실적이 매년 뭐 비슷하거나 조금 뭐 조정을 보이거나 이런데 작년에는 한 951억 정도로 좀 실적이 좀 줄어들었지만 올해 한 1000억대 그리고 2025년에는 1600억대. 그러면 현재 주가 수준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실적 기준으로 보면요. 이 정도의 유지를 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덴티움이라는 회사예요. 이게 이제 임플란트 관련 회사인데요. 올해 1분기 실적은 예상보다는 좀 밑돌았어요. 그런데 덴티움의 어떤 실적 추이를 보면 재미있어요. 2022년에 작년에 860억대인데 올해 1000억, 1300억, 1700억. 꾸준하게 2019년부터 이렇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도 이렇게 좀 실적 성장세가 꾸준한 기업들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적인 우리 그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죠. 보시면 실적이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이 최근에 바이오 기업들이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좀 버티는 요인이 된 거죠. 예를 들면 2021년에 3천억대에서 2022년에 거의 8천억까지 가고요. 올해는 좀 성장성이 좀 주춤하네요. 하지만 내년, 내후년 다시 이렇게 이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좀 고평가 논란이 있습니다만 계속 실적이 이렇게 증가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 반면에 이제 코로나19로 굉장히 좀 실적 개선이 됐던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2021년에 우리 코로나 어떤 치료제 이런 거 위탁 생산 이슈로 실적이 2020년 대비 10배 정도 올랐잖아요. 주가도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지만 그다음부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실적이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실적 피크아웃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이 표에서는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좀 어찌됐든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지거든요. 다만 우리가 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처리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개발비와 연구 개발비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개발비는 이제 곧 이 상품화 직전 단계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비용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개발을 하는데 쓰는 R&D 비용인데 바로 우리가 상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비라는 자산 처리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 일회성 비용으로 연구개발비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다른 아까 앞서 봤던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비의 비중이 더 높아요.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21년 말 기준에 개발비의 비중이 좀 높거든요. 상대적으로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잘못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의 그 어떤 당기 순이익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비용 처리가 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도 이제 나눠서 감가상각을 자산을 나중에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제 연구 개발비에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보니까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셀트리온보다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셀트리온에 투자할 때는 이 개발비 부분의 비중
다른 그 바이오 기업과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실적의 어떤 비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025년 실적 기준으로 PER을 좀 계산을 해보니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1배, 그리고 셀트리온이 한 30배, 그리고 덴티움이 한 10배, 그리고 유한양행이 한 27배 정도 되네요. 그렇다라고 하면 물론 덴티움이 임플란트 기업이기 때문에 임상 실험을 한다든지 이런 화끈한 면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좀 PER은 좀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실적이 계속 나와준다면 이 PER은 점점점 높아질, 주가는 좀 올라갈 개연성이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1배면 사실 좀 높은 편인데 앞으로 이 공장들을 계속 짓고 설비 투자가 늘어나면 실적은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인 그런 측면으로 시간이 좀 해결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실적 성장세를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셀리버리 한번 볼까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셀리버리 실적인데요. 보시면 영업이익이 작년 말에 거의 669억. 그러니까 영업 적자가 계속 마이너스 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임상 실험 성공 기대감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자 기업들은 모험심이 필요한 거죠. 적자인데 내가 임상 실험의 성공을 위해서 좀 기다려보겠다. 근데 임상 실험이 만약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악재가 생기면 계속 기업으로서 좀 유지하기가 이렇게 적자가 누적되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우리가 좀 적자 기업들은 좀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다. 이왕이면 바이오도 흑자 기업 중심으로 하고 거기에 실적이 꾸준하게 유지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개선되거나 이런 기업 중심으로 압축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게 매출액이 이제 줄어들었다가 정체하고 근데 이때 거의 2배 정도 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가는 지금 이렇게 기고 있다가 이거는 뭐 좋게 봐야 되는 건가 이런 거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계속 임상 실험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간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시점보다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만 2021년도에 샀으면 그 가격이 오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어찌됐든 내년까지는 좀 주춤하지만 내후년 정도의 실적 개선은 된다. 그러면 올해는 저점 매수 기준으로 좀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이제 실적이 오늘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신 건데 실적이 좋으면 아무래도 계속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제 주가는 그에 어느 정도 비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원초적인 궁금함인데 실적이 좋아진다고 쳤을 때 사람들이 그 주식을 안 사요. 그냥 그렇죠. 계속 안 사요. 네네. 안 사면 주가는 안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매수세가 없으니까. 근데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 기업의 주가가 오른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실적이 좋아지는 데이터라는 걸 보면서 이 기업이 되게 좋은 거구나 하면서 그렇게 사면서 오르는 부분도 있는 건가요? 일단 그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개인들이 사는 것도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큰 손들이 가만히 안 두는 거죠. 그러니까 개미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 같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비중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소외된 저평가 실적 개선주들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꾸준하게 매수하는 특징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실적 개선주들은 단박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요. 꾸준하게 어느 순간 이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그램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이렇게 신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트렌드. 왜냐? 기관과 외국인이 하루아침에 매수하지 않거든요. 주기적으로 매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루하지만 롱텀하게 보면 올라가더라. 라는 특징을 보여주고요. 결국은 거래량이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하고 실적 발표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적 발표를 하면 그게 기사화되고 실적이 전년 대비 이렇게 증가했다. 지난 동기 대비 이렇게 증가했다라는 게 하나의 시그널이 되면서 매수세가 몰리고 기사가 자꾸 양산이 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그게 거래량 그리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실적 개선주라고 했는데 왜 안 오를까? 그래서 이제 매도하고 나면 그때부터 오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적 개선주들은 좀 네. 주가가 안 오르더라도 좀 지켜보고 그 실적이 꺾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투자의 원칙이 2, 3년 후에 실적 기준으로 미래 PER을 계산해서 미래 PER이 저점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8배다. 그러면 난 12배까지 기다려보겠다. 그런데 기다렸는데 그 다음에 실적이 나와서 더 좋아지는 거예요. 실적이 꺾이지 않고. 그러면 계속 저는 들고 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양극재 기업들은 저는 한 2, 3년 정도는 네. 좀 들고 가봐야 되겠다라고 좀 저 개인적으로는 투자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배당 섹터는요? 배당 섹터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증권주하고 네. 은행주거든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증권주들이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네. 작년도 실적이 좀 악화가 됐고요. 삼성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반토막 나면서 배당도 반토막 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저는 대신증권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증권은 대신증권 우선주가 있고요. 대신증권이 있는데 배당을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좀 하는 것 같아요. 2020년 실적 기준으로 1,200원, 네. 2021년 1,400원, 그리고 2022년도 1,200원, 올해 또한 1,200원 정도 일단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가 배당률 보면 9.23%, 뭐 7%대까지 빠지기도 했지만 이때는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네. 그렇겠죠. 9.3%. 지금도 거의 9%대 이상의 시가 배당률이거든요. 그러면 시가 배당률 9%대라고 하면 저축은행의 3배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한 10% 정도 배당을 받으면 10년이면 배당금만으로 2배의 수익을 얻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배당주는 실적을 봐야 돼요. 실적이 크게 꺾이는지. 네. 그런데 이제 실적이 2021년에 동학개미 운동으로 6,100억대까지 당기 순이익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1,100억대로 작년에 시장이 안 좋아져.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거래가 뚝 떨어지면서 2020년 정도의 어떤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배당은 1,200원 정도로 유지를 했다는 거죠. 올해 실적은 작년보다는 좀 좋아질 거로 예측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지금 상반기 거래량도 좀 늘어나고요. 물론 뭐 CFD발 리스크가 있는 기업, 뭐 증권사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실적 예측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1,200원 정도의 배당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도 시가 배당률은 한 9%대가 되기 때문에 고배당 측면에서 우리가 증권주, 그리고 하반기 이후로 뭐 아니면 내년 이후로 금리가 내려간다고 치면 증권주에게는 굉장한 호재거든요. 위험 자본에 뛰어들 개연성이 좀 더 높아지고 그러면 증권의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수수료 수입이 늘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보면 고배당 측면에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반대로 이제 JB금융지주 은행주의 어떤 지방은행의 네. 대표적인 금융지주 회사잖아요. 대표적인 특징이 안정적인 당기순이익이에요. 매년 뭐 5천억대에서 6천억대의 당기순이익을 예측을 하잖아요. 이렇게 실적이 안정적인 그 고배당주가 최고의 배당 기업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배당금도 계속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올해는 작년보다 배당이 조금 더 늘 것이다. 그러면 이 지금 시가 배당률도 한 10%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좀 예대 마진이 줄어들기 때문에 악재지만 올해는 일단 금리가 내려갈 개연성이 조금 낮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한다면 은행주들도 고배당주 측면에서 좋고요. 네. 실적이 악화되면 배당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S-오일 예시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2020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유가 선물이 마이너스로 간 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들을 적자가 났어요. 2020년 적자가 나다 보니까 2020년에 배당을 못하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실적 개선이 되면서 배당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고요. 작년에 S-오일이 그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직원들의 뭐 인센티브 문제로. 그 정도로 당기 순이익이 크게 늘었어요. 2조 원대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7천억대에서 2년 만에 2조 원대. 그러니까 배당을 못 하다가 5,500원까지 주당 배당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미래 실적 예측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배당주들은 실적이 늘어나면 배당이 늘어날 것이고 실적이 줄어들면 배당이 줄어들 것이다. S-오일 같은 경우는 올해는 3,500원 정도로 유가가 내려가면서
실적이 줄어든다라고 예측을 하잖아요. 그만큼 배당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배당 예측 기준으로 해서 시가 배당률을 좀 계산해서 고배당 관점으로 좀 매력적인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배당주 중에 재밌는 게 KTNG예요. 참 무거운 주식이에요. 주가가 맨날 정중동하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담배 사업과 홍삼 뭐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1조 원대에서 뭐 9천억대. 당기순이익이 매년 비슷하다 보니까 배당이 매년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KTNG는 주가는 정중동하지만 우리가 주가가 빠질수록 배당을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배당 측면에서 지금도 한 5%대의 배당은 받을 수 있거든요. 저축은행보다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KTNG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빠진다면 아주 매력적인 그런 배당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드리고요. 배당주는 세 가지가 중요해요. 배당 수익률, 그러니까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누는 거죠. 저는 8% 이상인 고배당주가 매력적이다. 그래서 8%에 사서 6%에 팔아라. 그럼 주가는 한 30% 정도 상승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당 성향이에요. 단기 순이익 중에 얼마만큼 배당금을 하느냐. 예를 들면 배당 성향이 50%잖아요. 네. 그러면 100억을 벌면 50억을 배당으로 하는 게 배당 성향 50%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적이 꾸준하게 나오는지 여부도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배당을 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연초에 사서 연말에 팔아라. 왜냐? 연초에 이제 배당락 이후에 1년을 또 배당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낮아졌다가 찬바람 불면 배당주. 그게 이제 찬바람 불면 주가가 오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배당주를 연초에 사서 연말에 좀 파는,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고배당, 뭐 10% 이상이면 이렇게 고배당을 누려보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배당주에 대해서 조언을 하자면 서킷 브레이커. 그러니까 시장이 단기 급락하는 거죠. 예를 들면 블랙스완이라고 말한 미국의 디폴트 사태가 난다든지 아니면 미국의 지방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 이슈로 갑자기 몰락을 한다든지 이러면 시장이 뭐 금세 급락을 할 거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도 급락을 했듯이 그럴 경우에 시가 배당률, 배당 수익률 15% 이상인 그런 주식들을 사서 평생 가지고 가도 괜찮거든요. 앞서 언급했듯이 안정적인 그 실적을 내는 기업들. 그러면 매년 15% 배당을 받으니까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한 5억 원 정도를 시가 배당률 15%인 그런 종목을 사놓고 기다린다면 매년 6,500만 원씩 배당을 받거든요. 매월 500만 원씩 월급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받고 계신다는 의미인 건가요? 아니요. 앞으로 이제 서킷 브레이커를 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킷 브레이커 하면 여기 제가 예시한 이런 고배당주 기업들의 시가 배당률을 계산해서 한 15% 정도 되면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저의 은퇴 자금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은퇴 이후에 하나의 연금처럼 쓰고 싶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연초에 사서 연말에 팔려고 하셔서 배당 락이란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도 떨어지고 하잖아요. 네. 정확히 언제 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그 하반기부터 이제 좀 배당 제도가 변경이 되는데요. 기존 배당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배당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 거래소가 마지막 영업일은 쉬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마지막 영업일 전날, 그러니까 캘린더 데이로 예를 들면 12월 30일이 수요일이다. 그러면 수요일 날은 쉬고 12월 30일은 열겠죠. 그러면 그 12월 30일 기준 2영업일. 그러면 그 전주 금요일이 되겠죠. 그 전주 금요일까지 매수를 하면 배당을 받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12월 29일 월요일은 배당락인 거죠. 배당락부터 이제 주가가 빠지고요. 그렇죠. 보통 한 1, 2주 정도 빠져요. 길게 보면 뭐 1월 내내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KTNG의 차트를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월 중에 좀 적정한 시점에 좀 사서 특별한 시장의 악재가 없다면 그래서 뭐 11월이나 12월 정도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차익이 한 30% 났다. 그러면 배당을 한 10% 받는다. 그러면 차익 실현하는 게 더 수익이 높잖아요. 그러면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 해에 뭐 시가 배당률, 배당 수익률이 10% 이상인 종목을 다시 1월에 사서 또 차익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10% 이상의 배당을 누리거나 그런 두 가지, 그러니까 차익 실현 아니면 배당, 이 두 가지 어떤 거든 좋잖아요. 그런 전략을 취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 배당 기준일을 오히려 이제
이 바꾸는 그런 것들을 하반기에 발표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이제 좀 체크를 하셔서 좀 네. 내년부터는 좀 그거에 맞는 네. 투자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섹터와 좀 종목들 점검해 주셨는데, 만약에 종잣돈 한 5천만 원 정도 있는 분이 있다면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좀 좋을까요? 저 같으면 지금 고배당주, 시가 배당률 10% 이상인 고배당주 종목에 한 30%에서 40% 정도 네. 투자를 하고요. 배터리 양극재 기업에 한 30% 정도 네. 저 투자하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이 배터리 종목이 좀 더 심하게 조정을 받는다. 네. 아니면 배당주, 내가 투자한 배당주 종목이 이렇게 조정을 세게 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매수 자금으로 투자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좋은 종목 및 성장성 높은 종목 좀 찾는 방법 한번 알려주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섹터를 기준으로 해서 샘플링 하면서 설명을 드려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근간이 되는 건 돈을 잘 버는 회사. 그러니까 앞으로 돈을 잘 버는 회사. 지금까지 잘 번 건 이미 주가의 선행에서 나왔고요. 앞으로 잘 버는 회사. 2, 3년 후까지 잘 버는 회사를 찾는 게 첫 번째 순서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순서는 현재의 시가총액을 찾아라. 시가총액은 바로 나오잖아요. 주식수 곱하기 주가. 그러면 2025년, 지금 기준으로 2025년의 실적과 현재의 시가총액 두 가지를 가지면 2025년 기준의 PER이 정해진다. 그러면 현재의 주가가 버블이냐 아니냐를 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동종업계의 평균 PER 대비 그 PER도 2025년 실적 기준이고요. 그래서 좀 과한지 아닌지, 그리고 다른 업종의 어떤 성장성, 그런 기업들과의 체크, 크로스 체크를 해서 적정한 시점이다. 너무 저평가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좀 버블이 있다 그러면 조금 정도 담아두고 그 다음 스텝 조정을 보이는 경우에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첫 번째 실적 개선주의 투자라는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고배당주 투자예요. 안정적인 그 배당을 노리는 건데요. 저는 본인의 투자금에, 그러니까 현금 빼고요. 투자하고 있는 금액의 한 50% 정도는 고배당주를 담았으면 좋겠다.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가가 일정 부분 유지되고요. 세 번째로는 유상증자 같은 주가 희석 효과를 피할 수가 있어요. 왜냐? 먹고 살만 하니까 배당 가능 이익 범위 내에서 배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투자 자금을 50%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고요. 시장이 급락했을 때 이 고배당주가 수익이라고 하면 이걸 팔아서 보다 공격적인 자금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금적인 성격도 굉장히 강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꼭 이 고배당주를 보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의 순서를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ETF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배당주 투자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고, 그 다음에는 실적 개선주에 투자를 하고,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면 그때서야 테마주 투자로 접근하는 이런 어떤 투자 이 트렌드를 가져야만 자기가 실력을 늘고 투자 원금을 잃지 않으면서요.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것 같아요. 테마주나 화끈한 종목부터 해가지고 잃다가 나중에 이제 ETF로 가는.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종합하면 돈 잘 버는 회사와 돈을 잘 베푸는 회사에 투자하라. 그 근간에는 실적 개선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공시도 실적 개선을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가 예를 들면 설비 투자 또는 수주 계약이라는 실적 개선과 관련된 공시가 있는 반면에 무상증자는 사실 실적 개선과 무관해요. 그냥 주식수를 더 주는 거거든요.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주는 건데, 이 무상증자는 무상증자 발표일에 급등했다가 조정을 보이다가 기준일 앞서서 조금 권리 부 전에 좀 올랐다가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 착시 효과 때문에, 왜냐면 주가를 조정해 주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폭등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무상증자 주식이 상장하는 순간부터 흘러내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의 성격을 보여줘요. 공시가 급등했다, 조정했다, 급등했다. 하지만
실적 개선과 연관된 수주 계약이라든지 설비 투자라든지 좋은 기업을 M&A 한다든지 그러면 실적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더 나올 뉴스가 있는 거죠. 실적 개선이라는 뉴스가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시도 그거를 일회성 공시냐, 실적과 무관한 일회성 공시냐, 아니면 실적과 연관돼서 꾸준하게 올라갈 공시냐를 비교해서 우리가 투자 판단을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기승전결 실적을 봐라. 미래의 실적을 봐라라고 강조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 책에 많이 녹아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금리가 이미 올라온 상황에서는 좀 주식 투자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쌓이는,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 어떻게 보면 기업에 굉장히 저렴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대외 변수 측면에서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시작을 했고요. 조금씩 이제 나아가는 코로나도 우리가 조금씩 종식되어 가는 이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경기 침체 우려감도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는, 그래서 주식 시장의 조정에 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은 좀 주식을 담고 그중에서 실적 개선이 이렇게 앞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업종으로 좀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지금 조금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하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임하셨으면 스마트한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또 저자님이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고 1, 2권 이번에 한 권을 내셨는데 네네. 아드님이 계신 거겠죠? 제가 16살짜리 쌍둥이 아들이 있고요. 네. 아들 쌍둥이들인데 주식 투자보다는 지금 그 축구 게임에 많이 심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그 28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36살까지 잃기만 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바쁘다는 핑계, 내가 어떤 가치 투자에 대한 생각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아들만은 나와 같이 한 7, 8년 동안 그런 겪었던 시행착오를 안 겪었으면 좋겠다. 아빠가 투자를 해보니까 그래도 마음 편한 투자가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 여기에 ETF, 스펙, 리츠라는 5개의 안전한 툴이 나중에 보면 잃지 않는 투자가 그나마 되더라. 다음 스텝이 있더라. 실수는 하더라도 내가 손절매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단돈 1원이라도 수익 낼 수 있더라. 추가 매수 전략이 그나마 들어맞는 게 좋은 기업이더라. 좋은 기업을 사서 끝까지 투자해보자. 이러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도 좀 봐야 되고요. 그 공시가 실적과 연관이 있는지, 또 그리고 일회성 이벤트일 때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투자 전략과 함께 243개의 사례를 차트랑 해서 설명을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그걸 보고 나면 주식 투자는 이렇게 쉬운 거였어. 우리는 실적 개선주를 2,000여 종목 중에 한 50개 정도 골라내고 그 중에 한 3개 정도 아주 매력적인 종목만 골라서 내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잃을 일이 있을까? 굉장히 쉬운 투자다. 다만 방법을 올바르게 하고 꾸준하게 기다리는, 투자 관점을 매일매일 파는 게 아니라 2, 3년 후를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기다려보면 그만큼 실적은 오르고 주가는 상승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올바른 투자로 실력이 늘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들에게 싶네요. 이제 올바른 투자를 알려주기 위한 마음으로 책을 집필하셨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주식 투자로 이제 자산을 좀 불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제 자산을 조금 날린 케이스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은 너무 어렵다. 내가 공부를 했는데도 계좌가 파란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소장님 같은 경우 원래 이제 3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 알고 이제 과거 기준으로 한 7년 만에 8억을 만드셨고, 그 돈으로 이제 목동 아파트까지 사실 지금 목동 아파트 살고 계신데, 주식 투자 정말 일반인들이 해도 정말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지막 한마디만. 저는 고3처럼 공부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루에 우리가 거래소 종목이 한 2천여 개 된다면 하루에 실적 체크를 뭐 한 30개씩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한 종목당 네이버 증권에서 찾아보는데
한 종목당 10초면 되거든요. 이름 치고 시장의 컨센서스 찾는데 10초에서 20초면 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한 2천여 개 종목을 차분하게 놓고 네.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종목들 한 50개 정도를 나만의 실적 개선주 리스트를 정해놓고 그 실적은 매년 이게 변하겠죠. 그래서 정해놓고 그 중에 압축해 가고 압축된 종목에서 악재는 없는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실적 개선주 분석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좀 분석을 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투자할 종목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는 투자할 종목을 정하는 건 되게 쉽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빠져나올지는 되게 어렵게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이순신 장군 예시를 하나 들자면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23번의 전쟁을 하셨어요. 그런데 23번을 이겨요. 이 높은 확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질싸움에는 참여를 안 한 거죠. 그 선조가 전쟁에 참여하라고 했는데도 거부를 해요. 왜? 난 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백의종군하고 막 그 단계까지 있었는데 원균 그 장군은 나가셔서 질싸움인지 알면서도 임금의 어떤 지시를 따르면서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싸움에만 뛰어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요행수, 질싸움을 너무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고3처럼 해서 분석하고 해서 좋은 것 중에 더 좋은 것들만 사자. 내가 이길 이렇게. 종목에만 그렇죠. 들어가자. 네. 그러면 우리가 주식 투자로도 돈 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오늘 만남의 손님은 샌드테크 샤커 박민수 저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